2020년 12월 8일 겨울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죠. 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난 동네. 스산한 정막을 깨운 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었어요. 폐쇄된 교회 담벼락 옆 누군가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화재 신고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쓰레기에 불을 붙인 방화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화재일 수도 있었죠. 출동한 소방대원들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현장은 신속하게 정리됐어요. 강한 화기는 아니었기에 불길은 금방 잡혔고 자욱한 연기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검게 타버린 잔해를 정리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화재 현장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한 소방대원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불에 그을려 녹아내린 비닐봉지. 하지만 평범한 쓰레기와는 다른 묵직하고 단단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일부를 걷어냈을 때 눈앞에 드러난 것은 제가 아니었죠.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심지어 온전한 형태조차 아니었죠. 검게 그을린 비닐봉지 안에는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원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요. 한겨울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날 새벽 차가운 땅을 밝혔던 작은 불씨는 지난 15년 세월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비극의 신호탄이었죠. 지금부터 2020년 양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거녀 살인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신, 경찰 수사는 가장 먼저 신원 확인부터 시작됐어요. 국가수의 DNA 감식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 살던 61세의 여성 B씨. 그렇다면 B씨는 어떤 삶을 살던 분이었을까요? 경찰과 주변인들의 기억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식당 등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묵묵히 돈을 모으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한 가지 공통된 얘기를 했어요. B씨가 며칠 전부터 집 주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진 B씨, 그녀의 곁에는 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동거남 60세 A씨였죠. 경찰의 수사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남겨진 남자 A씨에게로 향했어요. A씨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터에서 번 돈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아닌 경마장과 술집으로 먼저 향했죠. 수년간 이어진 도박은 1,000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남겼고 잦은 음주와 외박은 B씨와의 다툼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15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내부는 이미 완전히 골마 있었어요. 실제로 B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죠. 언니에게 그 사람과 정리하라고 권유했고 언니도 내년 1월까지만 참고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 라고요.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탈출할 마지막 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탈출을 결심하기 전 그녀도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계속되는 질책의 A씨는 각서를 쓰기도 했죠. 다시는 도박과 외박을 하지 않겠다. 만약 어길 시에는 2,000만 원을 주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A씨는 B씨에게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어요.
B씨가 식당 일을 하며 미래를 위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악착같이 모았을 돈 3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돈을 받자마자 빚을 갚지 않았죠.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B씨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그 돈마저 주점과 다방 등에서 유흥비로 모두 사용해버렸습니다. B씨의 마지막 믿음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탈출을 준비하던 피해자 B씨,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린 동거남 A씨.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참아낼 이유도 없어진 관계. 15년이라는 위태로운 시간의 끝은 결국 모두가 잠든 가장 깊은 밤, 비명과 함께 찾아오고 있었죠. 말씀드렸듯 B씨의 시신은 두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12월 8일 교회 옆 쓰레기 더미,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9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에서 불에 탄 나머지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두 장소에 걸친 유기, 이것은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증거를 분산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두 곳을 모두 유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12월 10일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A씨는 완강했어요. 그의 입은 굳게 닫혔죠.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이 집안에서 발견된 B씨의 혈흔, 그의 동선을 보여주는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는 일주일 내내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심리 분석관, 즉 프로파일러가 투입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던 그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폐교회 주변에 모든 CCTV를 다시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어요. A씨였죠. 그가 커다란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유기 장소인 쓰레기 더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그는 시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같은 장소로 캐리어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리된 시신을 나누어 옮겼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어요. 이 캐리어 영상 앞에서 A씨의 일주일간의 침묵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백은 온전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교묘하게 계획된 절반의 진실이었죠.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그날 밤 술과 외박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녀가 잔소리를 하며 화를 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근을 서너 대 때렸을 뿐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B씨를 때린 뒤 집을 나갔다 돌아왔더니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부분인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 뒤로는 술에 너무 취해서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살인은 우발적인 폭행의 결과였고 가장 잔혹했던 시신 훼손은 기억나지 않는 술 때문이었다. 이것이 A씨가 내놓은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단순 폭행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을 그렇게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행위를 정말 술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지, 경찰은 그의 진술에 수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를 법의 잣대로 판단할 시간이었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어요. 먼저 법원은 A씨의 주장, 주먹만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의 장판 밑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 그리고 상식 밖의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 폭행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A씨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참회에 비춘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똑같이 항소했죠.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바로 징역 35년이었어요. 영원한 사회적 격리인 무기징역에서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기징역으로. 대체 왜 감형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살인이 아니라 오랜 불화와 갈등 속에서 다투다가 벌어진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재판부는 지난 수십 년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른 중대 살인 사건들을 일일이 비교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나 강도 강간 등 다른 중범죄와 결합된 살인 사건들과 비교해 본 거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A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한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으로 단죄해온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죄질이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끔찍한 범죄는 맞지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거리에 대해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다시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의 최종 마침표는 대법원이 찍게 됐어요. 그리고 2022년 3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징역 35년, 이렇게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후 행적은 그가 했던 모든 주장을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B씨의 여동생이 보낸 안부 문자에 직접 답장을 보냈습니다. B씨인 척 태연하게 잘 지내 라고 말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어서 너도 형부라고 해라. 난 형부 소리 듣고 싶다.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동생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그의 주장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씨가 훼손하고 불태운 B씨의 시신은 끝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양손 부분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의 마지막 모습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던 유족들의 슬픔은 아마 그 어떤 시간으로도 그 어떤 판결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가해자 A. 만약 그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온다면 그는 90대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판결과 그가 살아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5년 4월 4일 오전 12시쯤 당시 25살이었던 직장인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시와호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와 안산시의 대부도를 잇는 거대한 인공호수인데 2000년 정부가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하루 2번 썰물 때와 밀물 때에 맞춰 물이 나가고 들어오곤 했어요. 썰물 때면 호수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도 썰물 때였죠. 바닥에 물이 빠졌을 때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돌개를 잡겠다며 시어오에 온 겁니다. 오이도 선착장 맞은편에서 손전등을 비추면서 돌개를 찾던 A씨가 뭔가 돼지 같은 게 보인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살구색을 띠고 있는 둥근 형체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말에 아버지는 호수 바닥에 무슨 돼지냐면서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은 수상한 물체 쪽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돼지인 줄 알았던 그 물체는 몸통뿐인 토막난 사체였던 겁니다. 팔과 다리, 머리가 보이지 않았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찰청과 시흥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본부가 차려졌고 무려 137명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었고 혈액형은 O형, 그리고 예리한 도구로 절단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죠. 마구잡이로 토막이 난 상태가 아니라 마치 도축업자 같은 전문가가 토막을 낸 듯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에서 발견된 조금 특별한 점은 맹장 수술을 한 흔적과 가슴 부위에 23cm가량의 수술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왼쪽 어깨에는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듯한 자국도 여러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대략 6시간 전에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도 나왔죠. 일단은 사라진 나머지 부위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신원을 밝힐 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정확한 단서가 필요했죠.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투입돼서 시와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동시에 탐문도 진행됐어요. 부검으로 확보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로 미기가 신고된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의 가족을 찾아서 그들의 DNA를 추출해서 시신과 하나씩 비교했고 그들 가운데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지만 특정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맹장 수술을 받은 지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래서 의료 기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제 CCTV가 남았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어요. 대신 출입구 양쪽에 있는 60여 대의 CCTV 화면을 확보합니다. 일주일 전후를 6.2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오이도와 대부도 쪽에 있는 출입구를 지나간 1600여 대의 차량을 추적했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던 그때 시와호를 수색하면서 100리터짜리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건졌는데요. 그 쓰레기 봉투의 매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지요. 피해자의 몸통이 봉투에 담겨져 있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과정에서 벗겨졌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 봉투를 누가 샀는지 알아내면 범인과 피해자를 알아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량제 봉투에는 일련 번호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팔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러다 미제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도 시와호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미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의 부담은 더욱 커졌죠. 애가 타던 수사팀으로 6일 오전 8시 20분쯤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제 오후에 시야방조제 입구 오른쪽에서 마네킹 머리 같은 걸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하루에만 50통이 넘는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보도 믿어야 되나 의심이 됐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는 마음에 신고자에게 어디쯤인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신고자는 무섭다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구대로 온 신고자가 위성 지도를 통해 위치를 알려줬는데요. 헛걸음하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됐지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직접 진술을 하러 와준 신고자를 믿고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수색하기로 합니다. 밤 10시 10분쯤 썰물 때라 바닥이 차츰 보이기 시작했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다가 물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리카락 같은 게 보였어요. 피해자의 머리였습니다. 몸통이 발견된 장소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상태는 다행히 온전했어요. 눈썹 문신을 했고 왼쪽 송곳니에는 충치 치료한 흔적이 있었어요. 곧바로 몽타주를 만들고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견된 곳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밤새 수색 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오전 10시 20분쯤 이동대원 한 명이 찾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해안가 바위 틈 사이로 검은색 봉투가 눈에 띄었죠. 그 안에는 양손과 양발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양손은 지문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곧바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안산시에 사는 조선족 한씨, 당시 41살의 여성이었어요. 2013년 8월에 입국하면서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해둔 상태라 신원 확인이 어렵지 않았죠. 한씨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남편, 당시 47살의 김하일은 2009년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한씨가 사용한 휴대폰도 남편 명이었죠. 경찰은 바로 한씨가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신고된 게 전혀 없었죠. 아내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의심스럽죠. 경찰은 남편 김하일을 유령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김하일의 집과 회사 근처에 잠복했어요. 김하일은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 살면서 집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건설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도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는 집에 와서 자고 하는 평범한 패턴이었습니다. 잠복을 하던 중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또 들어왔죠. 숙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숙모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이에 제보자를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숙모와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친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죠. 게다가 뉴스에 나온 몸통의 수술 자국 특징이 숙모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의 반응 또한 이상했어요. 숙모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친구랑 놀러 간 것 같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내 아내가 어딜 가든 뭔 상관이냐며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삼촌이 누구냐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경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보자의 삼촌은 유령 용의자였던 김하일이었어요. 8일 오전 7시 30분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김하일이 움직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5분 정도 걸었을까? 골목길에서 김하일을 놓칩니다. 근데 그 골목길에서 김하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옵니다. 이때 들고 있던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추적팀은 김하일을 그대로 따라갔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가 들어갔던 골목길의 집을 하나하나 수색했어요. 그러다가 입구 문을 열었는데 1층부터 썩은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찌른 빌라가 있었죠.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죠. 옥상 입구에 김하일이 힘들게 들고 갔던 큰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피해자 한 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발견합니다. 추적팀에게 바로 무전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하일은 긴급 체포됐죠. 체포된 김하일은 뻔뻔하게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다가 시신 유기하는 거 다 봤고 가방도 찾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김하일은 1968년 중국 길림성에서 일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활동성이 좋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지인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퇴합니다. 이후 제지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1994년부터 7년간 현대상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고 1995년경에는 지인의 소개로 한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다가 2001년경 일을 그만두고 2009년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와작을 해서 돈을 잃기도 했죠. 그러다 2009년 한국으로 입국해서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시흥시에 있는 제조업체로 옮긴 후로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했어요. 한국에서 일해서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2012년경 우연히 카지노를 가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죠. 월 7회에서 8회 정도 강원랜드와 호텔 카지노에 가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 4천만 원가량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렇게 돈을 탕진하면서 중국으로 보내던 돈도 끊기자 생계가 막막했던 아내 한 씨가 남편이 도박하는 걸 막겠다며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한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자 앞으로 월급을 중국은행에 착실히 저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도박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었어요. 2천만 원가량을 또 도박에 탕진했죠. 나중에 돈을 모아 집을 사기로 약속했던 두 사람. 김하일은 손대면 안 되는 피해자 한 씨의 돈까지 손을 댔어요. 2015년 3월쯤에는 아들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온다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돈을 모아야 돼서 도박을 끊게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불안했죠. 사건 당일도 야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거기에 환절기만 되면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한 씨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김하일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은행에 가서 얼마나 저축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죠.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면 그동안 자신이 도박을 하면서 월급은 물론이고 한 씨의 돈까지 쓴 거를 들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하일은 피곤하니까 오후에 가자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또 도박을 했다고 눈치를 챈 한 씨가 계속해서 잔액을 확인해보자고 재촉했지요. 2015년 4월 1일 오전 9시경 은행에 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한 씨. 김하일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평소 견과류 껍질을 깨는 데 사용한 쇠뭉치로 한 씨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놀란 한 씨가 왜 그러냐며 뒤를 돌았는데 이때 쇠뭉치를 던져 이마에 맞춰 한 씨가 쓰러졌고 쓰러진 한 씨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한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회칼로 14개 부분으로 토막냈죠.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초범인데 시신을 2시간 만에 토막낼 수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토막을 내고 3시간 뒤 몸통 부분을 봉투에 싸서 등산용 가방에 넣고 자전거에 실어서 정황천에 도착한 다음 가방을 물속에 던집니다. 정황천에 유기한 시신이 흘러 시와호까지 간 거죠. 이후에도 똑같이 자전거에 싣고 가서 바닷물에 던졌어요.
그리고 체포 당일이었던 4월 8일, 조카가 사는 빌라의 옥상 입구에도 시신을 유기했다가 체포된 거죠. 김하일은 범행 당시 야근을 하느라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발적인 범행을 한 사람 치고는 김하일의 상태는 별거 아니라는 듯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단했는지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했고, 게다가 출근길에 한 번씩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장면도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왜 시신을 토막냈냐는 질문에는 무거워서 그랬다고 하기도 했고,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다고 하기도 하고, 화장 비용이 부담됐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5년 7월 10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이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6년 3월 24일 징역 30년이 확정됐죠. 김하일은 77세가 되면 출소합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중국 투먼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하고 2009년에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요.